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최근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 열병식을 다룬 기록 영화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열병식은 코로나 확산의 주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박철현 기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군 행사를 부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북한은 4월 말 열렸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열병식 준비 과정을 담은 2시간 40분 분량의 기록 영화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 과정부터 리허설까지 밤낮 없이 챙기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열병식 흐름의 하나의 공정, 하나의 형상 요소에도 그토록 심오하고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오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인들 앞에서 총을 들어 자세를 잡고 설명하기도 하고 혈모를 바로잡아 주는가 하면 여군들 차려 자세도 지도합니다. 군악대 북치는 것도 체크하고 깃발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 예식 과정에 대해 지적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밀짚 모자를 쓴 채 훈련을 지켜보는 장소를 보니까 열병식이 열렸던 김일성 광장이 아니네요. 네, 이곳은 미림 비행장입니다. 5와 열을 표기한 듯한 숫자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북한은 몇 달 전부터 여기서 열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동대 배치도로 추정되는 서류를 보며 망원경으로 훈련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기도 했고요. 열병식 직전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리허설에도 박정천, 리병철 등 군 간부와 함께 참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영화는 김 위원장이 디테일까지 지시하며 열병식 준비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열병식은 코로나 확산의 주 요인으로 꼽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기록 영화를 공개한 게 좀 의아합니다. 2만여 명이 동원된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이 북한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관측이 있었죠. 이 기록 영화로 훈련 과정도 대부분 노마스크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시점에 이 기록 영화를 공개한 건 군사기를 진작하고 열병식을 각별히 준비한 김 위원장의 업적을 포장하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고 사령관과 전사들 사이에 오가는 이런 불보다 뜨거운 정과 믿음 속에 열병 훈련의 날과 달이 흘렀습니다. 북한이 요즘 들어 특히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의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며 인민군 의무부대를 투입했잖아요.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울고 떠오르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낫구나. 우리는 이제 이 병에서 우리는 이기겠구나. 이번 기록 영화도 철저하게 김 위원장의 군에 대한 관심과 군의 역할,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 노선이 얼마나 정당한 노선이며 강위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갖춘 긍지와 자부심이 어떤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민심 위반을 막고 결석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국제기구 간축과는 다르게 북한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렇다면 봉쇄를 완화하거나 비상방역을 푸는 조치도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열린 정치국 협의회에서 전염병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방역 규정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전염병 전파 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 규정과 지침들을 효율적으로 신속히 조정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봉쇄 위주의 고강도 방역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거란 분석이 나왔고 몇몇 매체는 평양에서 통제가 일부 해제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 정부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발열 환자 수나 사망자 수 등 북한이 밝히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강력한 방역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나 봅니다. 북한 매체는 확산세가 안정됐다며 자신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는데요. 최근엔 동물을 통해서도 코로나가 전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동물을 통해 전염병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동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동물에 대한 수의 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또 비상방역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구체화하도록 비상방역법을 고치는 등 여전히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독려한다면서요? 네, 노동신문은 최근 전후복구 과정을 다룬 영화 시련을 뚫고를 언급하면서
영화 속 주인공의 태도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1983년 제작된 이 영화의 주인공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평양시 복구 건설을 지휘했던 내각건설상 최재하로 7,000세대를 지을 돈과 재료로 17,000세대를 지으라는 김일성 주석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헌신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얼마든지라고요? 추가 예산도 없이 2.5배로 늘큰단 말입니까? 예. 북한 방송은 최근 이 영화를 다시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신문은 무서운 건 악성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념과 의지가 흔들리는 거라며 역점 사업인 주택 건설과 식량 생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민들을 다그칩니다. 네, 지난 6월 1일이 북한에선 어린이날처럼 기리는 국제아동절이었죠. 별다른 행사는 없었나요? 북한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매년 각지의 타가소, 유치원에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운동회와 공연 등 갖가지 행사를 열곤 했는데요. 재작년부터는 관련 보도가 사라졌고 올해 역시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방역으로 물류에 차질이 생기자 김 위원장이 특별 명령을 내려 분유와 이유식을 긴급 수송했다는 보도와 함께 각종 선전이 이어졌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발표만 보면 요즘 코로나 환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농촌 지역에는 새로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물을 채우지 못한 마른 논에 모를 심는 상황이라고 하죠. 올해 식량 상황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네, 코로나 봉쇄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먹을거리는 제대로 조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북한의 식량 상황,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확산으로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중국 상하이. 봉쇄 전부터 마트 물건은 순식간에 동이 났고 식료품도 생필품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 격리된 시민들은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호소했습니다. 평양 시내 오가는 사람도 차량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텅텅 비었습니다. 최대 비상방역 체제 속에서 지역 간 이동 금지, 강도 높은 자택격리가 20여일간 시행된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된 첫날 공장 책임 일꾼들의 발기로 전진 공급조가 2개조로 편성됐습니다. 북한 방송은 당국이 지역별로 봉사대를 조직해 격리 환자 가정을 중심으로 식량을 배달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된장, 간장 이리까지 시대수에 맞게끔 매일같이 갖다 줍니다. 식료공장에서 와서 된장 공급해주고 오전에 그다음에 오후엔 또 남치 상점에서 왔더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저녁 늦게 또 뭐 갑자기 문들에서 나가 보니까 국수 또 공급해 주더란 말입니다. 된장, 간장, 식용유부터 채소의 국수까지 배달해주는 봉사대는 전국적으로 약 3만 명, 8천 개 팀. 북한 보도만 보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보도처럼 물자를 공급해주긴 어렵다고 탈북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운송수단, 연료, 인력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라든지 하다못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운반 수단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방역상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한테 생필품 공급하는데 노력을 동원시킨다는 건 그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무엇보다 당국이 확보할 수 있는 기초식품, 생필품이 턱없이 부족해 평양 이외의 지방까지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식용기름이 제일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기타 그 식품들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생필품 자체를 정부가 알아서 마련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도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봉쇄 직후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의 국한 내 시장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코로나로 국정을 봉쇄한 지 3년간 봄철 식량 가격 중 올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시장을 아예 중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시장은 가지를 못하고 대신 이제 쌀을 파는 상인들을 찾아갑니다. 집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쌀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만큼 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햇감자 등 대체 식량이 나오면서 가격은 다시 내려갔지만 당장의 식량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농사입니다.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모내기와 김매기철.
일손을 도와야 할 직장인, 군인들의 상당수가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뭐를 뚠다든지 뭐를 운반하든지 너네 뭐를 심는다든지 그리고 비료 뿌리기, 김매기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이번 그 사태 때문에 필요한 노력이 동원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는 코로나가 농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집결되는 도시 지역들에서 5월 17, 18일경부터 당일 유혈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반면에 일부 농촌 지역들에서 유혈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생산량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 농기계 사용률을 높이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기기와 비중을 높이는데 노력 문제의 해결이 근본 방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농기계들이 대부분 노후화돼 고장이 잦은 데다가 대북 제재와 봉쇄 때문에 수리할 부품도 연료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복병은 가뭄입니다. 모내기를 일찌감치 끝냈다는 황해북도 음파군의 한 협동 농장. 반자동 기계가 모를 심은 자리가 마치 물 빠진 개펄 같습니다. 논에 물을 채우지 못해 흙을 적시기만 한 상태로 모를 심은 겁니다. 물이 차있지 않고 물하고 막 논 흙하고 막 섞여가지고 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내기를 지금 이제 못하면 모내기를 포기해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지금은 모를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만 하면은 모내기를 해야 되죠. 지금 앞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위에 논 흙이 이제 굳어버릴 거잖아요. 증발이 돼가지고 땅이 이제 논이 굳어버리면은 모가 초기 생육이 아주 좋지 않은 거니까 그거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북한의 평균 강수량은 28mm로 평년의 27%밖에 안 됩니다. 북한 방송들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제때 모내기를 해야 한다면서 마른 논에 모내기를 할 때 주의사항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부족 현상이 심해서 마른 논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는 단위들에서는 입자루기를 진행한 변모들로 모내기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모내기가 늦어지고 있어서 올해 수확량 감소가 우려됩니다. 또 보름 늦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수확이 늦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때가 이제 문제가 북쪽으로 갈수록 서리가 오거든요. 서리가 와버리면은 농작물 제대로 알이 여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량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농업 생산량을 기준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미국 CIA는 86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세 달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 농사는 작년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2021년도 생산량은 2020년도보다 한 7% 정도 생산량이 높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평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작년이. 그러니까 작년도 평년이 미치지 못하는데 올해는 그 평년 수준으로 갖다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상이 걸린 북한 지도부는 식량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중앙기관이 직접 나서서 전기, 영농 물자를 책임지고 농민들은 사상의 힘을 폭발시켜 위기를 극복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도, 백신도, 식량도 외부 지원 없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올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일전망대 최일창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TV는 그런 정보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 사실상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한 북한 TV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 며칠 북한 매체 발표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된 것처럼 나오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북한 이 주민 상황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사실 코로나가 발생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발생하고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들의 얘기는 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도 제대로 못 맞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제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울먹울먹 했는데 며칠 후에 전화했는데 그때는 조금 안정된 그 말투? 네,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독이라든가 뭐 위생 수칙들 있잖아요. 그걸 정말 잘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코로나19
코로나19에 관련된 북한의 보도는 주로 국제 뉴스로 많이 다뤘습니다. 얼마나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굉장히 강조하는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는 그럼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 해외에서 굉장히 방역에 실패해서 잘못한 이야기는 대부분 줄이고 어떻게 방역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내용으로 좀 내용을 전환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 방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감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북한 TV도 확진자 발생을 처음 밝혔던 5월 12일 이후에 무려 40여 개 정도의 코로나 관련 프로그램을 긴급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이 땅이 엄숙하고 비상한 일각일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거의 하루 종일 주민들에게 방역 관련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통상 오후 3시에 시작하던 방송을 오전 9시부터 시작했고요. 또 매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현황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리로 치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전반적 지역에서 방역 형세가 호전되는 추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열이 날 때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으로 네, 초반에는 격리나 치료 수칙을 담은 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해서 반복해서 방송해온 북한 TV. 점차 예방이나 후유증 치료 대책을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했습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염분의 지나친 흡수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염 증상이 있을 때에만 해야 합니다. 굿짱이구나. 아니, 우리까지. 매일 2~3개씩 코로나 관련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해오던 조선중앙TV는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 이후엔 현황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최근에는 극복할 수 있다, 방역의 자신감을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 강미지 씨는 홍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이 대유행을 겪으셨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코로나 방송은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불안해하고 이러던 주민들이 차츰 안정된 거는 아마 북한이 뭐 노동신문은 물론이고 뭐 조선중앙 텔레비전, 뭐 방송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주민들이 대응해야 될 그런 걸 가르쳐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건건 역사에서는 처음 있었을 거예요. 이제 군의관들을 다 동원해서 약을 전국에 배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니까 조금은 안전하지 않을까, 좀 안심할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주민들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시간에 그 방역 수칙이라든가 대응에 대해서 내보낸다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맨 처음에 코로나19 발생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웠잖아요. 네. 북한도 당국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의 내용을 조금 교육 중심으로, 정보 전달 중심으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보셨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던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은 연성화된 좀 소프트하게 어떻게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좀 주민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 플러스 또 해외에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아주 안 좋았던 일들, 사망자가 발생한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식으로 방송의 패턴을 조금 바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분위기를 좀 차분하게 만들려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북한 방송 제작물을 보면 격리 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전화로 가까운 사람과 소통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생기고 화가 나거나 당황할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 수단들을 이용해서 북한 휴대전화를 이제 입수한 거였는데 이 휴대전화에 있는 주소록만 200, 3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명하고 300명하고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가족 외에.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정말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내 증상을 잘 알 사람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지만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담당 의사가 있잖아요. 네. 전체 주민이 호담당 의사의 전화번호는 필수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TV가 전하는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방송, 눈에 띄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지난주 조선중앙TV가 첫 방송한 어린이 확진자 치료 소개 프로그램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는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질문도 받곤 합니다. 어린이가 열이 날 때 대처법을 전문가 질문 답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예, 우리가 열 하면은 아기 어머니들 속에서 그래서 그것부터 앞서는데 38도를 초과하지 않은 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약 먹일 때 주의사항도 소개하는데요. 몸무게에 따른 복용량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조선중앙TV가 5월 18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사망자 56명 중에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9명이나 사망해서 16%의 사망률을 보였거든요. 같은 시기에 한국의 경우에는 10세 미만의 아동이 0.09%의 치사율이었기 때문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아동이 많이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이 코로나19에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또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도 어쨌든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론 당국의 방역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편성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건병 검진에 참여한 의대생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한 여학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민들이 무병무탄에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뉴스를 하실 때 정말 이렇게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장면 보면 어떨까요? 사실 지도자가 그 주민들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이런 뭐 현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나라 시스템 그 뭐 비상방역 체계를 풀가동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주민들이 원수님이 이런 것까지 걱정해 주니까 난 뭐 진짜 정말 웬만하게 아프지 않으면 진짜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병에 대한 공포스러움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3주 남짓한 기간 북한 TV의 역할과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예전 북한 방송과는 많이 달라졌죠? 이게 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2014년에 북한이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이라는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법의 6조를 보면은 재해방지 및 복구 구조 활동에 대한 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요. 이 교육 원칙에 언론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들은 사실상은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언론이 자유로운 정보 제공의 역할보다는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그것은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북한 TV가 5월 12일에 종일 방송을 했거든요. 이 코로나19 관련 상황 같은 것들을 자세히 전달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 역시 이 교육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렸을 때라거나 북한에서 있을 때는 이런 재난 방송 자체가 없었고요. 그 재난 방송이라고 하게 되면 뭐 조선중앙 제3방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3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고 사실 코로나 방송은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대처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북한 보도에 따르면 전반적 지역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방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 WHO에서 1일 날 어떤 걸 발표했냐면은 북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통계라는 것들이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북한이 애쓰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외부에 이제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TV의 코로나 관련 보도를 살펴봤는데요. 재난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재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다음 시간엔 변화하는 북한의 재난 방송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8년 6월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정이 꽁치잡이 그물에 걸려 표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잠수정 안에서는 9명의 무장 간첩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었죠. 네,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연극이 최근 다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는데요. 네, 그게 제목이 고래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지 이상현 기자가 그 고래의 세계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공간. 이곳저곳 공연 포스터가 붙어있는 이곳은 2010년 창단해 지금까지 18번의 정기 공연을 해왔다는 고래라는 이름의 극단 사무실입니다. 공연 포스터들 중 특히 눈에 띄던 한 장의 포스터. 극단명과 같은 고래라는 이름의 연극으로 1998년 6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동해안에서 또 북한 잠수정이 발견됐습니다. 속초시 11마일 해상에서 우리 어선 그물에 걸린 북한 잠수정은 지금 우리 군 당국이 예인하고 있습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동해의 깊은 바닷속을 이용해 북한 요원들이 침투한 사건으로 무장간첩 9명 전원이 잠수정 안에서 총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됩니다. 이 사건을 다뤘던 연극 고래는 2007년 처음 연극 무대에 오른 이후 2008년과 2014년에 다시 관객들을 만났고 현재 4번째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정이 우리하고는 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잠수정이지만 마치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마리 고래가 죽은 듯한 그 4번째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는 서울 대학로의 소극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연극 고래가 8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벌써 4번째 이루어지는 앵콜 공연이라는데요. 티켓 매진 행렬을 이루고 있다는 이 소극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사건, 그것도 가볍지 않은 사건을 다룬 조그마한 연극. 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줄지어 입장했고 80여 개의 관람석은 어느새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 오늘 만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여유 있게 앉으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밀착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조합 양해 부탁드리고. 불이 꺼지고 멀어지는 헬기 소리와 함께 비좁은 잠수정 조종실이 등장하며 연극은 시작됩니다. 속초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 잠수정과 간첩들은 처량한 고래 울음 소리 속에서 말 그대로 작전 중 이상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전투원 동무들 오는 대로 임무 확인하고 기지로 복귀하자. 그저 이쪽 아새끼들 우리가 왔다 가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야. 그럼요. 해안에 상륙해 정보 수집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원들은 선물로 여러 남한 상품을 구해왔고 귀한 선물에 웃음이 넘치다가도 이념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귀로 저쪽에서 수없이 많은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따위 이쪽 물건들을 구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의 행군은 과도기적 현상일 뿐입니다. 논쟁을 접고 원산항을 향해 출발하려던 순간 갑자기 굉음과 함께 선체가 흔들립니다. 신나게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피도 먹은 고기잡이 그물이다. 방금 전에 꽁치잡이 배가 뿌리고 간 그물이 모양이에요. 남한 어선의 그물에 걸린 북한 잠수정은 결국 정체가 발각돼 어뢰 공격을 받게 됩니다. 10분의 여유를 주겠답니다. 투항을 결정하랍니다. 투항 여부를 놓고 간첩들은 내분에 휩싸이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고 정장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9명 중 2만 남게 된 상황. 산소 부족으로 호흡이 거칠어지는 심연 속에서도 두 사람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뒤엉키고 비틀거렸고 고래 울음소리와 함께 하나, 둘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본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단한 메시지나 대단한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담론을 다루는 것도 아니 정말 원초적인 본능과 질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닫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최후의 1인이 됐던 무전수역의 20대 배우에겐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데뷔 무대가 되었고요. 의지를 놓지 않고 정신의 끈을 놓지 않고 좀 행동하는 것들이 저랑 좀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조금은 다가가기가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순이 다 된 비전향 장기수 출신의 할아버지 관객에겐 여러 생각이 들게 한 가슴 벅찬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개되리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긴장을 연습했어요. 남과 북으로 또 좌로 우로 갈라진 우리에게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시간을 주고 싶었다는 연극 고래와 극단 고래. 그렇게 살갑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인데 단 한순간에 어떤 계기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촛불을 겨누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속에 수많은 이쪽과 저쪽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혐오의 물결을 거슬러 잃어버려서는 안 돼, 또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또 다른 고래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가마에다 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마찜? 내굴찜? 만옥루? 그러니까 어감이 좀 훈제랑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굴찜? 아니에요? 왜 내굴찜 같아요? 찜이 들어가가지고. 북한말 내굴찜은 고기나 물고기를 소금에 약간 절이고 연기에 익혀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로 남한에서는 훈제라고 합니다. 내굴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되게 의외의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신선하고 처음 듣는 말이라 어색한 것 같습니다. 외국어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오늘부터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죠.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코로나 재유행 우려도 나오는 만큼 개인 방역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요?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